안녕하십니까. 자,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 강의를 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4월 27일에 저희들 경기도 경력경쟁 식품위생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끝나셔서 되게 홀가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말 내내 되게 머리가 지끈지끈 하셨죠. 저도 이제 곁에서 지켜보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도 사실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논란도 좀 없고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좀 푹 쉬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 경기도의 시험 특성상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이 되니 한 문제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단톡방을 드나들고 이제 보건과 관련된 내용들, 또 정답을 맞추기 위해 자료를 찾는 내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저 역시도 이제 오늘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준비해서 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드려야 할지 사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라던가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시험이 끝나고 저희 대방고시학원에서 경기도 특별반을 수강했던 저희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동아중학교 근처 카페에서 문제 복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원한 내용들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이제 파일을 만들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이제 성적도 한번 예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라던가 이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사실은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언급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들 조금 억울하고 힘들고 슬픈 환경이 뭐였냐, 기존까지 특히 이제 올해 시험을 처음 준비하셨거나 공부를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작년 시험을 쳐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 시험은 단답형이다, 쉽다, 18개는 다 맞는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내용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다른 해와 다르게 지문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문제 지문이 길고 보기는 짧았지만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시험지에 빽빽하게 지문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 저희도 이제 늘 실전 테스트를 할 때 40분 중에 위생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내고 나머지를 화학에 쏟아서 우리가 점수를 잘 맞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10분 안에 풀기가 어려웠다. 또 함정이 있을까 봐 반복해서 컨펌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이제 또 오후에 화학에 대한 내용을 하시겠지만 화학도 이제 말장난 같은 이런 문구들의 표현이 있어서 되게 많이 시간이 촉박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의 문제 난이도가 이 시험의 그 지문의 길이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한 번도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급식시설, 위생시설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요. 토탈 해썹과 관련해서 이제 해썹 문제, 그 다음에 위해평가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위생시설과 관련 문제 해서 거의 5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막 농담 삼아서 이 부분은 원래 안 나오니까 막 버리시기도 한데 이번에 버리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기존과 다른 패턴이 있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저희가 체감을 조금 낮춰줬던 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도 못 본 내용인데? 이랬지만 결국 답은 쉬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긴 지문이었어도 답은 뭐지 걱정과 다르게 정확히 아닌 내용들이 딱딱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눈에 이렇게 탁탁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쉽다, 쉬웠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지문의 길이라던가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시험이 이제
19년도 시험이 이제 여러분들 치르고 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많은 얘기 이런 거 하십니다. 이 시험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공부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 예, 저도 매년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가르치는 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엊그제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위생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 사실 좀 더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위생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도 수업을 많이 해드리고 했었는데 시험이 안 나올 때마다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혹시나 하던 일이 이제 올해 생겨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제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도 준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매우 길어서요. 오늘 이제 복원된 내용들을 보시면 그 내용이 그 내용 100% 복원할 수도 없었고요. 학생들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0%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데는 충분하겠지만 100% 복원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한글에 영어가 가로가 항상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요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는 보기들이 나왔다거나 영어만 있는 보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사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유 이제 위생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혹시 이제 사람 일을 모르니까 내가 또 공부를 한 번 더 도전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력이 살아있을 때 귀찮고 정말 하기 싫고 피곤하지만 지금 잘 정리해 둔다면 내년 시험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고 보시기 싫어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빠짐없이 체크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까지 해 놓으시고 어디 여행을 가신다거나 못했던 것들을 해보신다거나 그런 조금 자유로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알려드린 내용 중에 혹시라도 조금 빠져있는 자료라든가 이 보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대방고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대방고시에도 이렇게 복원을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학원에서는 행사를 해서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내용 있으시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시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1번부터 20번은 현재 정답이 아닙니다. 예. 확정된 답이 아닌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정답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아보셨을 때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정답도 공개가 되지 않아요. 문제도 공개가 되지 않고. 이런 방식이 사실은 매해 저희 수험생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아마 수험생들 분들 중에도 이의제기 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방침 바꿀 생각이 없으니 저희들이 이제 감수해야 될 몫인데 이 정답은 정답이 아니고 20일에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이 응시하신 지역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막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거나 막 이런 좌절과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는 정답이 아니고 예상 가능한 정답입니다. 예상하는 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위생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위생학에서는 첫 번째 위생 법규 파트부터 마지막 첨가물까지 이 순서는 이제 제 교재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뭐 B형도 있고 D형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야, 2번 어쩌냐 그러면
난 2번 그거 아닌데? 이러시잖아요. 그런 질문 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책형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요. 제 교재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기 1번에 있는 게 1번, 2번, 3번 이게 아니고 다 섞여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 파트에서는 위생의 정의, 그죠? 그 다음에 목적. 제가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은 제가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해를 방지하고 마지막에는 뭐 국민보호, 우리가 엄청난 뜻으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업 시간에도 그랬어요. 이거 진짜 고전이긴 한데 고전이 계속 자꾸 나온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한 번씩 스타트 할 때 꼭 목적 읽어보고 넘어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법규 시간에 저희 정의에 대한 내용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중독과 그 다음에 위생의 그 목적에 대한 정의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생물 파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미생물과 관련된 이제 세균이라던가 효모, 곰팡이, 바이러스의 기본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균, 멸균, 소독의 정의. 그건 정말 다들 외우셨을 거고 그 문제는 거의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아쉬웠던 파트는 이제 세균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파트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 여기가 지금 이제 식중독 파트죠. 그래서 식중독 파트고 보통 이제 한 9문제, 10문제 정도 나온다. 많이 나오면. 근데 보통 이제 9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세균성 이게 그 바이러스 파트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뭐 세균성에서만 3문제씩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러스 한 문제 나왔었고요. 오로지 세균성 식중독 문제는 이제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한 문제만 나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맞췄으니까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이제 자연독과 화학적 식중독 파트에서 골고루 3문제씩 나와서요. 식중독 파트에서는 총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서 부족한 비율은 누가 다 가져갔냐? 해썹 파트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비율은 아니었고요. 예전에도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도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좀 적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요. 자연독에서는 아주 사이좋게 동물성 하나, 식물성 하나, 곰팡이도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기구나 용기로부터 용출되는 유독 성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유독 성분이 중금속이었죠. 그래서 이게 끝나자마자 또 작년에 그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그 철과 주석으로 싸우던 근데 이번에는 납과 안티몬 또는 납과 주석 이제 3명 됐었죠. 납, 주석, 안티몬 셋으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던 마치 이거 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중금속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출되는 중금속. 그 다음에 유해감미료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외우고 계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감미료에서는 설탕의 몇 배 단맛이 나올 거다. 거기서 이미 느꼈고 원폭탄, 살인당도 여러 번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조, 가공, 그 유기성 위해인자들 이런 문제도 여기도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기생충 파트에서는 정말 이 트라우마, 저는 그 기생충 파트에서 선모충이 나왔다고 해서 정말 너무 또 학명이 나왔구나 이렇게 친구들과 담소를 나눴는데 담소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설마 하면서 나올까 하면서도 버리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 대부분 친구들은 거의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과 달리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동양 모양 선충할 때 오리엔탈리스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암기 항상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못 외운다. 암기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이렇게 노력한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오리엔탈리스 문제가 나와서 오히려 다 외우신 분들은 너무 쉬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못 외우셨던 분들은 운 좋게 또 그 문제를 맞춰서 우리에게 행복을 줬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학명이 나와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학명으로 또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던 학명을 또 다 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해썹 및 식품위생관리 부분에서 이제 5문제가 나왔는데요. 정말 골고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해썹 앞에 개요 파트 중에서도 GM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에서도 GMP, SSOP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는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GMP가 나오고 굉장히 설명이 길게 나와서 당황했지만 우리가 그 GMP에서 또
또 쉽게 답은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해썹 관리에서는 한계 기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취급 종사자와 그 다음에 시설 파트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는 도덕적으로 풀면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해하는 그 상식선에서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창 면적이라던가 배수구라던가 이런 것들 보고 당황하셨겠지만 다행히 침투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경기도 쫓아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위해평가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위해평가가 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제목 부분들을 이제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거고요. 이제 이 위해평가가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들을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고 이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셨던 분들은 또 문제를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근데 조금 사실 어려웠죠.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위생검사는 이제 시험법, 미생물 시험법과 관련해서 정말 기본적인 친구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저희 복원할 때도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이 문제. 그래서 제가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가물과 관련해서는요, 첨가물 파트에서는 이제 이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기존과 다른 패턴으로 나왔죠. 그래서 뭐 이런 목적에 따른 뭐 첨가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패턴보다는 각각의 첨가물의 용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마요네즈 추인검처럼 사용 기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거였고요. 마지막에 밀가루 계량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 피막제가 나오더니 밀가루 계량제가 나왔고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스테아르 젖산 칼륨이 안 나와서 기뻤습니다. 정말. 이것도 제가 다 알려드렸던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이거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 지금 순서대로 적어져 있는 대로 위생법규 또는 이제 행정, 위생의 정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식품위생과 관련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1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로 현재 논쟁 중인 걸로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고요. 여러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 보기도 하고요. 또 수험생분들도 여러 자료를 저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판단 하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식품위생이란이라는 WHO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WHO 정의를 보시면은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사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이나 방법을 말한다라고 이제 보기가 나왔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식품위생을 구분했는데요.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으로 구분한다라고 식품위생을 둘로 구분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지금 1, 2번 먼저 넘어가고 3, 4번 먼저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식중독은 자, 식중독에 대한 정의 이거는 우리 너무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그다음에 유독물질, 그죠? 독소,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 정의는 아주 정확했고요. 자, 4번 보시면 식품위생은 자, 우리 목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목적은 예전부터 고전으로 많이 나왔었고 우리 그래도 이 부분 안 나온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 것도 늘 반복해서 공부하자, 기본적으로 공부하자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렸었어요. 네, 목적이 나왔습니다. 자,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항상 4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었죠. 2번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뭐 틀리신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 2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요.
자, 1번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마음에 걸리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은 식품의 사육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안전성, 건전성. 뭔가 허전한데? 라고 지금 느꼈어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시험에 작년인가 17년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18년도였나?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달달달. 그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누가 빠졌냐면 완전 무결성 또는 악화 방지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렸고 이 내용은 빠졌어.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자, 우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문제 답이 이게 옳지 않는 내용이고 2번이 옳은 내용으로 최종 정답이 5월 20일에 밝혀졌다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지금 생육을 사육으로 썼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안전성이나 건전성, 악화 방지 또는 완전 무결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 부분은 출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틀렸다고 해서 정답을 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틀렸을 때 한 가지고요. 만약에 이 답은 실제로 맞는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책들 말고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 하나의 교재에서 이거와 동일한 내용의 교재 그 해석 부분이니까 WH 정의가 이 내용으로 똑같이 실어있는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즉 지금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다 보니 제가 이제 이 WHO 정의를 이제 원문을 한번 보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이제 한국인이 해석한 내용이지 원문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사육의 부분은 그로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스를 우리가 생육이라고 해석하거나 지금 재배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사육이 틀렸다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의 재료에는 이렇게 식물도 있지만 동물도 있기 때문에 사육이란 내용이 완전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사육이란 부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전성, 건전성, 악화 방지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한다고 하면 현재 세이프티가 안전성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홀썸니스가 이제 건전성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사운드니스가 지금 악화 방지 또는 완전 무결성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사실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참고를 했을 때 이 홀썸니스도 이제 식품에 뭐 토마토를 먹으면 되게 몸에 좋아 이런 유익성이라든가 건전성을 말하는 거고 사운드니스도 이제 불량식품이 없다는 거야. 불량하지 않다는, 건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굉장히 유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분께서 임의적으로 둘이 같은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삭제해서 하나의 내용,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만 다뤘거나 아니면 출제자분께서 아까 말했듯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 말고 다른 교재죠. 다른 교재를 참고하여서 그 교재대로 거기 있는 내용을 쓰셔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신 거죠. 그분이 하필 그 교재를 써야 돼. 다른 모든 교재에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내용이 사실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틀린지 맞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에 따라서 정답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2번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위생을 구분하는 부분은 우리가 위생의 범주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준하여서 이제 위생의 범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 식품 위생을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책을 참고해 보면요. 이제 자세히 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식품 위생은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식중독과 감염병 사이에 교집합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교집합 부분이 뭐냐면 수인성, 식품, 매개성.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어야 돼요. 그쵸? 수인성, 식품, 매개성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도
이게 지금 어떤 거를 말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구감염을 말하고 있잖아요. 경구감염은 식품이나 물이 이렇게 우리 입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경구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을 비교하는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수인성 식품맥상 가운데 있고요. 이 교집합 밖으로는 뭐 인축공통이라든가 다른 감염병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요거 자체가 뭐다?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구분된다. 그래서 식품위생은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구분된다라는 내용이 책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사실은 어떤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결과는 5월 20일에 이제 정확한 정답. 근데 사실 저희 경기도는 정답이 나오지도 않아요. 문제도 공개되지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정답을 알 수 있나요? 초시생분들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본인이 틀린 개수를 보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틀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점수가 똑같이 나오면 이때 3, 4번이었는데 진짜 답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수험생분들이 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나오면 지금 이제 1번이 진짜 정답이었는지 2번이 진짜 정답이었는지를 이제 나누어지게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1번도 2번도 이제 정답으로 가능한 보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알려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을 때, 그리고 제 생각을 넣었을 때 1, 2번은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했느냐, 참고한 책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그 식품 위생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2번의 보기는 틀렸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식품 위생에서 식중독과 경구감염만 배우는데 뭐 경구감염이 식품과 더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답 가능한 보기는 1, 2번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월 20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미생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있으면 금방금방 풀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보시면 우선 바실러스와 클로스트리디움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자, 이 친구들은 우리 위생에서 딱 둘만 있는 포자 형성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쭉 가면 뭔가 근데 마지막에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틀렸는데 하고 넘어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효모가 나왔어요. 효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균에 비해서 낮은 수분활성도와 또 낮은 pH 조건에서 증식이 불가능? 말도 안 돼. 그죠? 이 친구는 원래 이런 조건에서 잘 자랄 수 있잖아요. 틀렸습니다. 자, 곰팡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조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데 약간 이 부분에서 맞을까?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늘 하던 거하고 다른데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다 동그라미 치셨죠? 왜? 0.8이 사실은 일반적인 곰팡이긴 하지만 0.6이라고 이 사람이 출제자가 내건성 곰팡이를 기준으로 냈다. 그러면 또 맞는 표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아무도 논의를 하지 않아요. 왜? 나머지 세 개가 정확히 확실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도 2개 있었으면 이거 갖고 엄청 싸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자, 그래서 0.6이어서이지만 내건성 곰팡이 예시가 있기 때문에 생육이 가능하고 뭐 이런 그 당절임 식염 농도가 높은 식품에서도 뭐 증식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현미경으로 볼 수 없고요. 바이러스에서 틀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식품에서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독과 살균 파트에서 살균, 멸균, 소독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각각의 정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풀어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거의 100% 맞췄을 거라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100%라고 할 수 없죠. 우리 학원생들 100% 이렇게 맞췄죠. 그죠? 우리 학원생들 100%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늘 봤듯이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키는 부분은 살균, 그 다음에 보자까지 사멸시키는 파트는 멸균, 그 다음에 감염병, 그 병원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아직 다 사멸하지 못해도 병원성을 약화시킨다 그러면 소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고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나왔어요. 자,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나왔는데
1번 보기를 보시고 갑자기 당황하셨죠? 비브리오 페투스?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러면서 이 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 막 이렇게 가셨겠지만 자, 이럴 때 얼른 제가 어떻게 하죠? 우리 문제 풀이 능력 건너뛰어. 그 다음 거 보는 겁니다. 봤더니 우유나 식육 등의 원인 식품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결정적인 흠이 나타났어요. 편상염기성균. 자, 이 친구는 미호기성균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또 편상염기성균도 되게 딱 정해져 있는 애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조림, 병조림, 편상염기성균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바로 3번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맞히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균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식중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전혀 못 봤던 내용 중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 설명드릴 수가 없고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 비브리오 페투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예전에 실제로 이 캠필로박터가 비브리오 페투스로 처음에 이렇게 불리웠는데요.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이 재준위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봤듯이 비브리오가 이렇게 약간 꼬부라져 있잖아요. 캠필로박터도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생김새가 비슷하고 또 이 움직이는 부분도 비슷해서 처음에 얘를 비브리오 페투스로 먼저 명칭한 거예요. 이렇게 붙였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보니까 쭉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또 식중독이 발견되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연구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DNA 염기 비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얘 둘은 다른 균이었어요. 그래서 캠필로박터 페투스 이렇게 가다가요. 확실히 캠필로박터 재준위로 캠필로박터속으로 명명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브노트에 한번 그리고 캠필로박터에 대한 비브리오 페투스라는 내용도 한번 지금 처음 나온 내용들 같은 것들은 꼭 서브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이것도 이 문제를 이제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고민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자, 바이러스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맞죠? 사람을 매개로 전파되어 대규모 집단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노로바이러스다. 왜?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전파됐었어요. 그렇죠? 세균성 식중독과 다른 차이점이었어요. 얘는 전파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로타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6시간 이내에 이게 자세히 다들 기억을 못 하시던데 6시간은 거의 확실히 기억하시고 얘가 쉽게 죽는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좀 더 잘 자랄 수 있다.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이 로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다가 얘는 처음 봤는데 해서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처음 본다고 느껴서도 오답률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마지막 보시면은 소아에서 성인까지 넓은 연령층에서 발병 가능하고 재감염 가능하죠. 식중독이잖아요. 그렇죠? 막 한 번 걸리면은 평생 면역을 지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재감염이 가능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이제 이 문제가 나왔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들도 되게 신나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동물성 자연도 부분에서 막 시구아테라 독소도 다 외우고 막 조각 매물고등 수랑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막 도거에다가 도돔에다 이런 내용들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또 단원별 문제라던가 실전에서 여러 번 이런 문제들 또 설사성 조개중독 4개 맨날 외웠던 애들 나와줘가지고 사실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다 맞았겠다 되게 기뻐하면서 이런 데서 설마 낚이진 않았겠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자연독은 우리가 보통 독하고 식품, 독하고 그다음에 독소 성분, 독소와 증상 이런 식인데 아주 총 풀 세트로 나왔습니다. 식중독 이름, 원인 식품,
독소 이름, 그 다음에 증상까지 풀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셨던 내용에서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시구아테라 식중독은 우리가 독어였잖아요. 조각, 매물, 고등은 테트라민이라는 독성 문제에서 타액선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미 틀렸죠. 메이토톡신은 맞았죠. 이 시구아테라 식중독에서는 우리가 가장 자주 나오는 건 시구아톡신이었고 또 조금 더 나오는 건 뭐 팔리톡신 이런 거 있지만 뭐 메이토톡신이라든가 스케리톡신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메이토톡신도 있었고요. 위장장애, 신경마비 이런 증상들 왔었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여기 이 내용이 지금 틀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죠. 보고독 테트로톡신 맞고요. 마비성 조개중독 보시면 섭조개에서 삭시토신 또 신경증상도 맞습니다. 마지막에 설사성 조개중독을 보시면 홍합에서 약간 고민했겠지만 디노피시스톡신 보시고 설사, 구토, 복통 이런 내용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사성 조개중독 오카다이 엑시드 그 다음에 팩테노톡신, 디노피시스톡신, 예소톡신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 대방고시학원에서 이 커리큘럼을 하는 동안 생각해 보시면 기본 강의할 때 한번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할 때도 맨날 나왔던 조개중독만 그 마비성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사성에 있는 독소도 막 여러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기억상실성 이런 거, 신경성 이런 것들 다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기서 디노피시스톡신 나온 거에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설사성 조개 중독은 보통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디노피시스톡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개는 이렇게 플랑크톤 잡아먹어서 축적하잖아요. 근데 이 조개가 이 잡아먹은 플랑크톤, 이 디노피시스톡신을 생산하는 이 플랑크톤이 속명이 피시스라는 거예요. 이 디노피시스라는 이 플랑크톤이 이 독소를 만든다고 해서 이 이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항상. 근데 왜냐면 늘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은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갈까봐 안 했는데 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또 기념 삼아 말해봅니다. 디노피시스라는 이런 플랑크톤이 이제 생성한 독소가 축적이 된 거여서 디노피시스톡신이라고 붙고요. 또 이것이 진주담치에서 분리된 독소여서 홍합이라고 나오죠. 홍합하고 진주담치 되게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둘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식물성 자연독이 나왔죠. 식물성 자연독은 제일 쉬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1초 만에 풀고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카사바가 시한바당차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번 이제 그 푸사리움 속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푸사리움 속이 나오면 사실은 걱정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친구가 나왔어요. 보시면 푸사리움 속이 생성한 주요 곰팡이 독으로 이제 이런 생식장애를 유발하는 에포티톡신 여기서 다 힌트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하랄레논이 답이죠. 자, 이제 화학적 식중독 파트를 봅시다. 자, 화학적 식중독 파트를 보면은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 논란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참고하면서 답은 이제 안티몬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졌는데요. 자, 여기 이 문제에서는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범낭제 식기가 주로 범낭제 식기나 도자기. 그죠? 이거는 이제 답을 아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할 수도 있긴 한데요. 문제의 답을 맞추신 분들이 이 범낭 부분에서 안티몬을 많이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도자기에서 납이 힘을 받은 거예요. 도자기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 착색료 부분에서 이제 안티몬으로 답이 결론이 나게 된 것 같고요. 이 산성주스와 같은 식품을 접촉하게 되면 용출되기 쉬운 금속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서 주석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주석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낸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주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산성주스와 같은 식품을 접촉하게 되면 용출되기 쉽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적 있죠. 금속류들은 전부 산성식품이 닿으면 용출되기 쉬워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안티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식품과 접촉하게 되면요 용출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낭제 식기나 도자기 등의 착색료로 사용된다는 부분에서 안티몬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 보시면 유해감미료가 나왔고요. 자, 유해감미료 중에서도 설탕의 200배 첫 번째 포인트 나왔고요. 일본에서는 원폭탄 또는 살인당이라고 부른다. 누구?
니트로톨루이딘입니다. 그죠? 파라니트로톨루이딘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유기성 유해인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식품의 제조 및 가공 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써져 있죠. 되게 특이하게도 니트로사민이 2번 나왔습니다. 이 출제 의도가 뭘까라는 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친구들과.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내용들이 막 길어지니까 거의 복원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진짜 시험 끝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길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들만 기억하지 풀로 외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니트로사민이 나왔고요. 이제 이런 뒤에 니트로사민과 연결된 보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이죠. PAH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완 방향족 탄화수소 또는 우리가 헤테로고리 아민유라고 해서 배웠던 친구들에서 여기서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육 단백질. 우리 그 문제 풀 때 우리 그 단원별 기출 문제 풀 때 여러 번 설명드렸고 우리 특별반에서도 우리 심화 수업에서도 했습니다. 특별반 수업 때도 근육 단백질과 관련돼서 이제 이완 방향족 탄화수소가 정답이 됩니다. 자, 아크릴 아마이드인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니트로사민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니트로사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쭉 읽어보시면 요소, 알코올 하니까 우리가 EC와 관련된 즉 에틸카바마이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 보시면은 자, 기생충으로 넘어왔습니다. 뭔가 허전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감염병이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염병이 한 문제 나오지도 않고 감염병이란 단어 자체는 1번에서 한 번밖에 안 보이네요, 오히려. 자, 감염병이란 내용,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또 감염병을 열심히 외우신 분들에게 약간의 허탈감과 박탈감을 줬을 이런 몹쓸 시험에 대해서 저도 한번 화가 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파트는 식중독 파트보다 훨씬 안 나온다고 너무나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막 단독 문제가 나온 적은 아주 예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나오지 않고 앞에 개요 부분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현재 이번에는 감염병이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기생충 파트를 보시면은 소, 돼지, 양, 토끼 등이 중간 숙주가 되면 자, 우리 앞부분에서 이미 육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인체에 감염되는 친구구나 이미 눈치를 채셨고 수육의 조리, 가공 과정에서 열 처리가 불충분하거나 육회 등의 생식에 의해 근육에 기생하는 낭충과 그 다음에 육류와 이렇게 봤을 때 육류로부터 이제 감염되는 기생충이 맞고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갑자기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2번은 금방 찾으셨죠? 이거는 내가 본 거잖아. 이건 선모충이잖아.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말 한 적이 있어요. 티니야, 여기 조충이라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무구조충, 유구조충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게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면 얘를 맞출 수가 있어. 연결돼 있잖아요. 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구조충, 유구조충, 선모충. 마지막에 여기 오리엔탈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누구였냐면 동양모양선충, 채소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한 것처럼 푸신 분들도 있고 어이구 너무 쉽다 이렇게 푸신 분도 있고 찍었는데 맞았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GMP 보시면 자, GMP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조금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너무 확실한 친구가 있어서 정답은 4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GMP 같은 경우 이제 적정 제조 기준 또는 우수 제조 기준이다. 그 다음에 이제 G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2번과 4번이 지금 이제 끊임없이 조금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완전성 확보하기 시설 위생 관리 방식이라는 부분은 인정하겠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장점을 지닌다. 이거 정확한 복원된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2번 썼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얘가 틀린 내용일 수도 있지만 4번을 보시면 사전에 이런 위해 요소를 관리한다는 부분은요. 정확히 해썹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떤 다른 것들로 이제 사실은 이런 내용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대비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그 GMP와 해썹에 대한 이 비교 부분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GMP는 전혀 이제 굉장히 해썹에 비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사후 관리 방식이고, 이거에 의해서는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GMP도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위생 관리 방식이었고, 그 방식대로 하다가 좀 더 좋은 해썹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4번이 더 확실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GMP와 관련된 이제 해썹에도 역사가 있듯이 GMP와 관련된 내용인데 정확히 이제 복원이 되지 않아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다 이번 이제 2020년도를 준비할 텐데요. 20년도 대비할 때는 교재를 전면 또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교재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확실한 내용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복원해 놓은 거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GMP 같은 경우에는 69년도에 이제 이 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뭐 63년도에 뭐 이렇게 됐고 69년도에 뭐 공고를 했고 의약품에서 적용을 했는데 뭐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썹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는데 이것도 그 순간 헷갈리신 분들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한계 기준 있잖아요. 우리가 시혜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 그 기준이나 기준치였잖아요. 그런 수치를 할 때 수치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과 조금 이제 사용하기에 거리가 있는 친구들을 고르는 거였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수분 활성도, 산도라고 표현되어 있기보다는 pH라고, 사실 이 둘은 정확히는 달라요. pH와 산도는 다릅니다. pH는 뭐 6.5 이렇게 봐도 서로 산도는 0.18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도와 pH는 다르지만 산도도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도 어떤 식품에서 뭔가 변질이 일어난다거나 변폐가 일어났을 때 pH도 금방 할 수도 있지만 적정으로 좀 더 정확하면서 산이 생성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균이 이제 번식을 한 다음에 산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금속 검출기 감도, 그래서 뭐 철은 0.2mm 이하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밀도는 조금 더 관련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정답이고요. 자, 15번 봅니다. 식품 관련 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개인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그 친구들과 여러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정말 복원 아닌 복원을 하는데, 이 내용은 정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여기 문제에서 다들 이 부분 정확히 기억하시죠? 위생복을 입고 외부나 화장실, 그러니까 위생복을 착용하면 한 상태로 이렇게 화장실 이런 거 다녀야 되지 다른 거 입으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써져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위생복을 착용한 후 외부나 화장실에 출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잘못됐죠? 나갈 때는 이런 데 갈 때는 다른 옷을 입고 다시 위생적인 조리장에 들어왔을 때 위생복 입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 뭐냐면 이런 시설 설비가 완벽해도요, 이런 종업원의 종사자들의 마음가짐이 위생을 이렇게 식품 위생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식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을 보시면 이제 시설 및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설 및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 중에 보시면, 자, 우선 방충 방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방충망 같은 거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30메시 맞습니다. 30메시. 그리고 배수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배수구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배수로라던가, 우리 사실 경사만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배수구의 크기도 뭐 청소 시에 이제 쉽게 열 수 있고, 우리 뭐 이런 거 집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4인치, 6인치 이 정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나 제가 이런 시설 내용들은 또 이제 제가 내년도 시험에서 이런 내용 정확히 반영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자, 그래서 1번 모르겠다, 2번 모르겠다, 어떡하냐,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가셨겠지만 3번에서 약간의 화색이 돌아올 수 있어요. 왜? 침투성?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죠. 왜? 벽은 늘 말했듯이 방수성 또는 불침투성 재료여야 돼요.
그런데 침투성이면 이렇게 물을 탁 닿았는데 쓱 스며들게 되잖아요.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체크하시고 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투성 재료로 구축한 동시에 표면은 미끄러져 뭐 이렇게 또 1.5m 밝은색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은 맞습니다. 자, 창문 같은 경우에도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창문의 내용은 여기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선 기본적으로 자연 채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조명이 없고요. 자연 채광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다 인공 조명이잖아요. 근데 인공 채광을 하는 건데 자연 채광을 했을 때는 벽이 이 창문이 바닥에 20에서 30%고요. 벽에 70%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벽에 70% 정도고 바닥에 20에서 30% 정도의 창문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채광을 심하게 창을 낼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창을 작게 내고 인공 조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해평가 나왔습니다. 자, 위해평가는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위해평가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위해 분석이 있었고, 이제 위해 분석에서 이제 위해평가를 첫 번째 하게 됐는데, 이제 위해평가에서는 다시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4개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보시면 위험성을 확인하는 거, 위험성을 결정하는 거, 노출평가하는 거, 마지막 위해도를 결정하는 거, 이 순서는 맞게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요. 자, 이 위해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정확히 복원되지 않아서요. 여기서 마구 수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답과 틀리고 맞는 부분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위험성 확인에서 동물의 독성 시험을 통해서 위해 성분의 독성의 종류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성, 잔류성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있었는데 사실 동물이란 언급이 없어서 많이들 조금 1번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표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깊게 공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틀린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성 위해 검사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어쨌든 이 독성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물의 독성 시험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많이 맞추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 1번의 내용이 맞습니다. 1번의 내용이 맞고요. 이 동물의 독성 시험 그래서 즉 이 위해 성분의 이게 뭐 예를 들어 독성의 종류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위험성 결정과 노출평가에서는 둘이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결정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위해 요소가 이제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뭐 용량 반응성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독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 내용이 결정에 들어가고 위험성 결정에 들어가고 노출은 이렇게 이제 확인된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과정이 노출 평가고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인체에 뭐 섭취되는 양 인체를 위험성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위해도 결정인데 여기에 일일 섭취 허용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체 섭취 허용량 같은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약간 혼동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교재에도 보시면 일일 섭취 허용량 부분은 위험성 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섭취 허용량 부분은 위험성 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자, 다음 중 식품위생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자, 위생 검사에 대한 부분 보시면 1번 공중 낙하균의 일반 세균수 측정은 플레이트 카운트 아가를 쓴다. 자, 이거 PCA죠. PCA고요. 공중낙하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적 있습니다. PCA 배지를 펼쳐놓고 가만히 한 30분 정도 놔두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균들이 이렇게 그대로 뚜껑 덮어서 배양하면 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낚이지 말고 일반 세균수에서 정확히 일반 세균수니까 PCA 하면은 또 맞을 수 있었어요. 이 내용이. 자, 맞는 내용이었고요. 자, 대장균군 수를 확정한 자, 대장균군입니다. 여기 먼저 보셔야 되죠. 배지 뭐예요?
유당 배지 맞습니다. 또는 BGLB 배지겠죠. 왜? 2번에 대한 내용은 최악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당 배지나 BGLB 배지를 사용하는 게 맞죠. 그리고 대장균 군이 맞고요. 그리고 이론상 가장 가능한 수치? 최악수 맞네요. 3번. 냉장 검체를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동할 때는 누구를 쓴다고?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검체가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식품의 총균수는, 자, 우리 교재에 요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총균수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공전에 이제 총균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원유와 관련돼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방법 뭐예요? 브리드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균수의 총균수를 구하는 건 브리드법이었고, 하워드법은 곰팡이 수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총균수는 브리드법이다. 이렇게 답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보시면 이제 첨가물의 용도나 사용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1번을 보시면은 디부츠의 히드록시톨루엔, 그죠? BHT입니다. BHT. 그래서, BHT 같은 경우에는 추인검과 마요네즈가 나왔다 요 정도밖에 있는데 요것이 나왔고 안에 이제 이게 지금 산화방지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용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첨가물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 할 때는 보존료 막 쓸 수 있는 식품들 이런 것들 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경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실 때 진짜 이제 하다가 첨가물을 외우세요. 이런 식품의 종류를. 그래서 그러면 다 외우냐? 그러면 천재죠. AI. 아니고 앞에 이제 보존료라든가 살균료라든가 산화방지제 메인이잖아요. 이런 메인 아이들은 조금 대충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수인검과 마요네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소수지는 이제 실리콘 레진이라고 하는데 얘는 거품 제거제죠. 그래서 맞고요. 유동 파라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영제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이영제를 사용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손에 안 붙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늘 이영제를 붕어빵 예시를 들었다는 안타까움을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안 틀려가지고 여기 얘가 워낙 확실히 틀려줘서 얘 안 틀려서 정말 기뻤어요. 근데 그 붕어빵 할 때 항상 붕어빵 아줌마 뭐 바른 다음에 붓죠? 막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 호떡 아줌마를 이야기해보면 호떡 아줌마가 이렇게 호떡을 막 뭉치기 전에 뭔가 손에다 바르시잖아요. 그 호떡이 이렇게 손에 안 들러붙잖아요. 근데 이거 호떡 아줌마 말고도 집에서 호떡 만들어 먹어보실 때 다 해봤잖아요. 손에다 뭐 묻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영지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동크로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듯이 착색료입니다. 착색료인데 이 피막제라고 정확히 다 애들이 동크로필과 피막제 이 두 개는 딱 기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막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오답으로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밀가루 계량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밀가루 계량제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 안 되니까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시험도 제가 이제 계량제가 시험에 나온 적 있고 피막제도 시험에 나온 적 있고 발색제도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로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밀가루 계량제 보시면은 과황산 암모늄 있고요. 과산화 벤조일도 있었습니다. 또 염소 있고 이산화염소 있죠. 또 아조디카르본 아미드. 이것도 있었고요. 엘시스테인 염산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계량제가 아니고요. 얘는 증점제였죠. 증점제의 호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얘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이렇게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정확한 문제가 아니고 친구들의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오신 수험생들의 그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된 문제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험을 이제 경기도 시험 2019년도 시험을 마쳤는데요.
시험 문제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그 7월 또는 8월 달에 다시 이제 2020년 대비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또 다시 교재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제가 저의 교재가 이렇게 그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좋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되게 힘든 부분에서 처음에는 되게 자신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고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신감이 뿜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교재를 출판해보니 틀린 부분들 제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 엄청 쳐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타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요. 제 교재에 이제 반영될 부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 최신 법규. 그죠? 이론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저희가 법규를 교정합니다. 저희 학원은 법규에 대한 부분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법규에 대한 내용 저희도 중요하잖아요. 개정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나온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 위생 파트나 그 시설 부분은 하도 시험에 안 나와서 제가 약간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훨씬 보강을 할 겁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또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여러 책을 참고해서 그런 책들을 썸머리 해가지고 강의용 교재를 준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재로 준비해서 제가 이제 8월달 또는 7월달 이제 커리큘럼 저희 학원에 이제 공개될 거니까요. 그 내용대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시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시험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 주사위 다 던져주셨고 지역도 다 골랐고 이제 여기서 계속 고민해도 내용이 바뀌지 않으니 아예 탁 털어버리시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것도 좀 하고 혹시라도 내가 조금 많이 그렇다 고민되신다면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 아이들과 대화를 했을 때 1개, 뭐 2개 아니면 이렇게 많으면 2개, 1개 다 맞고 이랬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학도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위생도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 1개, 2개 친구 많이 없습니다. 다들 2개, 3개 이렇게 틀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많이 틀렸다고 너무 힘들어 고민하시지 마시고 남들도 만큼 틀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만 이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런 거 그만하고 좀 더 이 좋은 봄날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경기도 경력경쟁 식품위생직 파트 식품위생학 기출문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